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인사의 공소 취소 거래를 주장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이동영 작가와 함께 관련 이슈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기 1년도 안 됐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공통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스타트를 했어요. 뭐 70%뭐 이렇게 후반 80초 초반. 나중에 그걸 떨어졌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시작해서 자기 개인기로 올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집권 자체가 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문재인 세력, 민주당 전체 세력이 집권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개인기로 집권한 측면이 크고,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역시 중도 쪽으로 손을 좀 내밀면서 포용 정책, 실용 정책 그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뭐 꼴 보기 싫은데 일은 잘하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에서도 여전하다. 그런데 대통령 되니까 품도 넓어졌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민주당을 비토했던 뭐 TK 세력, 또 60대 이상 세력마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20대 남성들까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뭐 뉴 이재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주식은 뭐 다들 위아더 월드니까 네, 예상했던 거고. 말할 필요 네. 없고,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세게 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박수받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특히나 저 부동산 이슈 놀랬던 게 지금 역대 정부 중에 한 번도 부동산을 잡고 성공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돼서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집중해서 성토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집중력 있게 끊임없이 지금 네. 승부를 던지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주식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 잡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또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연착륙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 전이니까는 세금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 끝나면은 세금 정책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우리가 들지나요. 그러니까 정치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준비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니까 남북 관계는 좀 괜찮아지겠지, 주식 시장 괜찮아지겠지, 부동산 시장 대통령이 연일 저렇게 SNS 쓰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끗 더 놀랬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참모들한테 집 팔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1주택인데 뭐 이렇게 파는 행위들은 사실 잘 없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노른자 위에 있는 자기 집을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그 결단에 저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예. 작가님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팔 필요가 뭐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더 나아 보면 대통령 퇴임하면 다시 그쪽으로 못 가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네. 경호 문제 때문에 아파트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모들한테도 그거 뭐 대통령이 강제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대통령이 그거는. 직접 1가구 1주택인데 팔아버리니까 참모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포석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품넓은 인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보수 인사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네. 거듭해서 기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부 전통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진영 아닌 사람들을 왜 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작지만 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총선 대선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누가 선거 때 도움 주겠느냐. 열심히 일해도 우리 쪽 사람 안 쓰고 다른 쪽 사람 쓰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과를 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른 지정에 있어도 일을 잘하면 쓰겠다. 그게 실용주의인 네.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인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3,000개에서 10,000개라고 하잖아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연되고 아. 있는 거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아까 세력이 집권했다기보다는 좀 개인이 집권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뭐 진영 내든 뭐 당 내든 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화두가 된 부분이라는 것이 그 정부안이라는 것이 뭐 당에서 한 번 더 이제 숙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의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공소청법, 중수처법 도고 당내에서 이견이 다시 한번 분출됐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안이 아니고요. 당정 협의안입니다. 당정 협의안 정확한 표현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안을 갖고 왔는데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 결국은 토론과 수기를 더 하라. 그리고 당안을 좀 많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법안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에도 알리고 네. 또 당 지도부에도 알리고 의총을 6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당정 협의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정부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당에서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줄여라. 줄였잖아요. 6가지로. 확 줄였잖아요. 네. 중수청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라. 일어나 했죠. 일원화 했잖아요. 네. 당에서 요구하던 건 다 들어준 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빼고 그 한 개 빼고 다 들어줬는데 갑자기 지금 의총을 거쳐가지고 당론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법사위 일부 의원,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안 된다고 문맥 단어 꼬투리 잡아서 안 된다.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같은 거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김용민 의원이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본인이 낸 법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관련 내용이 다. 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토론장에서 말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러면 내가 낸 법안일 때는 괜찮고 정부가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까?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저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 강경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빅스피커들 그걸 받아가서 마이크를 줍니다. 얘기하라고. 그리고 같이 막 흥분해줘요. 확대 재생산.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은 이 법안 내용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안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때리면 반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때리면 진행자까지 맞네요 하면서 박수 쳐줘요. 그거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 그거는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쿠데타를 일으켰어. 당연히 일방적으로 그건 다른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건데. 그런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토론하고 논의해봐야 돼. 그게 아니라 일방적 사람의 주장을 듣고 진행자도 일방적으로 거기 편들어줘요. 그리고 방송 내보내버립니다. 아침에 기보준, 점심에 체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너무 큰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여론이 호도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오죽 답답했으면 X에 2번이나 썼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점잖게 그렇게 네. 했는데 어. 대통령이 사실 속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또 비꼬입니다. 또 다시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해서 지금 당정 협의한 대로 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저러하게 이해를 하는 상황인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해봤고 무게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기 정례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분인데 그 무게감에 비춰가지고 좀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말을 좀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작가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 제일 세게 한 사람이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가 김용민은 이해한다 그랬으니까 추미애, 박은정 공통점이 있어요. 네. 윤석열 검찰한테 엄청 당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복수해야겠다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이랑 무조건 없애야 되고 하나라도 권력을 주면 안 되고 거기 작동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들 전부 다 면직시켜라. 그리고 다시 뽑으라는 거죠. 다시 뽑으라. 그게 가능합니까? 아마 소송 걸릴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네.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은 법에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 가면 100% 빠꿉니다. 그럼요. 네. 왜 그걸 하죠? 다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면직시켰어. 행정소송 갔어. 돌아왔어. 그러면 조중동이 어떻게 글 쓸까요? 다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까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아까 이제 그 스피커들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어준 그 씨 같은 경우에 뉴스공장 본인 방송에서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언행에 대해서 객관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본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썼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강박이라는 표현이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어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X에다가 영어로 글을 썼습니까? 일본어로 썼습니까? 한글로 썼잖아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어긋나니까 트는 거죠.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 레드팀을 하는 거다. 거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표현 그게 등장하지 쓰고 않습니다. X에다가 갈로 치고 뭐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상상, 자기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면은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년에 이 사건들 김원준 합당 찬성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계속 여론조사에 넣었던 거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재 시 국무회의 안 했다 그런 거하고 지금 이 당정 협의안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러면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음모론을 말할게요. 그러면은 김민석을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은 최욱은 왜 저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아신 것 같은데. 아니 최욱은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불쇼다. 그러니까 조국 당을 띄우기 위해서 저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확실히. 예. 김민석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저럽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예. 저러냐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방송에 등장하는 화자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화자들에 대한 출연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뭐 예를 들면 유튜버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도 최욱 씨 같은 경우에 이 당정 협의안을 반대하는 사람 3명 불러놓고 자기도 거기 동참해가지고 딱 계속 얘기합니다. 다음 날은 반대하는 사람 당정 협의안 찬성한 사람 1명만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기회를 다 줬대요. 그게 어떻게 똑같은 기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공장보다 불편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퍼니포라고 이제 4명 나와서 하는 거에 김용남 의원은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김어준 씨가 은연중에 뭐 재미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박은정 의원이 나왔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한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런 김용남 의원의 민주당 입당하신 분의 의견조차도 불편하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 개혁을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발언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내랑 같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반론할 수 있겠죠. 이동영 너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뭐 누구를 불러가지고 내 대신에 마이크를 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이 사람 통해서 말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의견을 나는 얘기하셨죠. 늘 같은 멤버랑 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라. 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을 빗대가서 마이크 빌려줘서 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무 비겁한 행동이다 그거는. 근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와는 생각이 다른 의견을 분출할 때 거기까지는 제가 또 오케이였는데. 뭐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검찰 개혁 논의를 견인하는 와중에 사실은 장인수 기자가 공개한 그 공천 그 공소 취소 네. 거래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두고서는 과연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당정 협의안은 잘못됐다. 그 잘못된 걸 근거로 삼는 게 그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취재해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갖고 온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사들한테 많이 당한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기자회견 등등 하면서 X에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봉욱하고 정성호하고 김민석한테 눈 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같은 메시지를 낸 거예요. 국민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통계를 살펴보십시오. 재작년, 작년, 올해 지금 경찰에 넘어간 사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속도 같은 것들.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들여다보다가 뭐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검찰이 왜 빨리 안 하냐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거고 검찰이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검찰 할 네. 필요가 없죠. 수사를 검찰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못 하게 돼 있고 앞으로는 경찰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등등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한 수사권을 다 뺏고 보안 수사권마저 다 뺏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런 마음을 왜 몰라주고 지금 이렇게 문맥 하나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안 된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공장에서 공소 취소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에 사실 워낙 이제 인간관계 저변이 넓으시기 때문에 청와대 등의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 통화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이제 구술로 적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만일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고 이거는 뭐 정말로 뭐 조사 등등 필요하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다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이라면 큰 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그 대상은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잔뼈가 붉은 중진 의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다? 그것도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진짜 그게 필요하면 사석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하겠죠. 한 명에게. 1대1로 해도 사실 불안하죠. 불안하죠. 이런 거는, 네. 그런데 문자로 여러 사람에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쨌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 방송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를. 네. 알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반응은 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쪽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돌려봤는데 그랬군요. 네. 지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알아요. 예. 근데 문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없다. 다만 혹시라도 걱정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이제 거기 그 검사들과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오찬하고 뭐 이런 과정들. 네. 식사를 하는데 한 며칠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을 누가 와전해서 전했나?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한 얘기인데.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도 이야기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안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당신들이 왜 국민한테 불신 받았는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 이야기 듣는 검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이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양념쳐서 말하려 안 했나? 이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도 지금 제가 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법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났다고. 맞아. 그래서 그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몇 군데 취재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날 저녁 방송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대통령을 화제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도 통화를 해봐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작가님이 더 깊이 아시니까 청와대 분위기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참칭했다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통령 뜻이야.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네. 나죠. 없어요. 뭐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는 있었습니다. 참칭하는 사람이. 예, 예. 대통령 뜻이라고.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대통령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박살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장현수 기자가 참칭했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됐잖아요. 좀 의심나는 일들이 같은 실수가. 같은 실수가 네. 청와대가 하는 일 자꾸 발목 잡나?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만 두고 얘기하면은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군가 가리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 가리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루는 봉욱 민정수석이 가리고 있다. 하루는 정성호 장관이 가리고 있다. 하루는 김민석 총리가 가리고 있다 이러는데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통령이 본인 생각을 바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 5개월 전 그 제가 나온 방송 뭐 제 방송이나 뭐 MBC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욱이나 정성호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다 똑같은 얘기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계속 지지자들은 아니야 우리 대통령 안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속아가지고 대통령 속이고 있는 거야. 물들었어.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심지어 X에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와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조상호가 매불쇼 나가고 제가 수요일 날 이재에서 나가고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이 당정 협의안이 나쁘지 않다고. 논리적으로는 매불쇼에서 이지은하고 조상호가 나와서 붙었는데 논리적으로는 또 사실적으로는 조상호의 압승이에요. 그런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니까 다 조상호 태도가 그게 뭐냐. 낱말 막 함부로 끊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날 EJ 하면서 지금의 정부와 당정협의안은 당의 안을 다 받아줬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문제만 명칭 빼고 했더니 이 딴지와 비슷한 류의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까 도대체 뭘 받아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거잖아요. 이게 보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그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 소위 말하는 셀럽 강성 의원들과 빅스피커들이 만든 거예요. 그 종교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골방에서 팟캐스트 마이크 한 개 두고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이제는 지상파 그다음에 뭐 메이저 언론보다 더 세졌잖아요. 훨씬 더 셉니다. 그럼 책임감을 가져야지요.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건 야, 그 종교라는 표현이 저도 이제 굉장히 와닿는데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예열 단계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이미 보안 수사권 문제를 기자회견 통해서도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부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결국은 최대 쟁점이고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뭔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우리 작가님 보안 수사권 문제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힘을 다 빼자. 그러면은 경찰을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한테 우리가 몰빵을 줬냐면요. 일제시대 때 경찰이 하도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순사. 예. 네. 일본 순사. 그래서 검찰한테 몰빵을 한 거거든요. 나 70년 해보니까 검찰이 너무 나쁜 놈이네. 그럼 다시 경찰로 몰빵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거 바로 이런 건데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번 암장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정 협의안 반대하는 사람은 중수청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은 이거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통보가 아니고 보고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분명히 단어는 통보인데 근데 통보조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통보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구교용을 봐주고 싶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네.
통보도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있었는지 수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끝입니다 그걸로. 뭐 어떡할 거예요? 돈 오늘 목요일 날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그걸 막아주는 게 보안수사권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수사권을 검찰한테 주면 다시 검찰이 그걸로 뭐 이재명 같은 별건 수사를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네. 별건 수사 못합니다 이제. 인지수사 못해요. 인지수사 별건 수사로 이재명을 잡은 거거든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안수사는 뭐냐? 구교용 사건. 요 구교용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덮었어. 요거에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거 거예요.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네. 야, 너 구교용 고백이 다시 해봐. 아니면 내가 해볼게. 이겁니다. 그런데 요구냐 또 보안수사 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구교용 거 다시 수사해봐. 다시 수사해보세요. 이게 요구고 보안은 직접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어 구교용이 얘입니다. 성범죄를 나쁜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네. 성범죄를 저지른 거야. 네.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구경이 뭐 언론계도 있었고 뭐 이동영 같은 사람도 알고 하니까는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덮었어. 그러면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보안수사는 피해자 와보세요.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직접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찰이 덮었는가 이렇게 하요. 그런데 보안수사 요구는 뭐냐면 못 불러요. 아 경찰에 다시 가야 다시 가야 되는구나. 되니까. 네. 그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 논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네.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글자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범죄를 설명하면은 일반 국민의 개개인이 겪을 수 사례를 설명하면은 보안수사권이 너무나 유리하게 이해가 네. 되는데 층위를 갑자기 높여가지고 권력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 검찰이 수사라는 건 늘 악이 존재한다. 네. 이런 식의 프레임화를 시키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99.9%는 일반 국민들 수사는 그럼요. 특수수사는 0.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 국민 피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안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일 보안수사가 없어지면요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교용의 피해자가 답답하니까 변호사 사서 뭐 어디 박 경찰 수사위원회 뭐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수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굳이 변호사 조력을 안 받아도 변호사만큼 또 법률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수사관으로.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필요한 건데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아니 그 작가님이나 저나 사실 법조인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보안수사권을 강력하게 폐지해야 돼서 부르짖는 분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판사를 했거나 과거에 검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판검사 다 해봤는데 저 사람들 말이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목적 아니면 개인적 목적 아니면 복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진행자도 그렇고 나오는 패널도 그렇고 네. 일심동체가 돼서 그런 한결같은 주장을 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거는 네. 과거 나쁜 짓을 했던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는 요건에 관해서만 하는 거지 이걸 넓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넓힙니까?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했는데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아무런 이재명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경찰한테 시켜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조사 못하면 내가 보안수사할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리적 모순을 시청자들한테 호도하니까 진실을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단 설화의 문제가 아까도 이제 초두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뉴스공장이란 채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들을 꽤나 관찰을 해왔지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초두에 이제 이런 방송들을 먼저 시작도 하셨고 뉴스공장의 흥망성쇠 같은 걸 보셨으니까 왜 뉴스공장이 항상 설화의 중심에 자주 서는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안 그랬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면 당연히 민주당의 후보였고 물론 문재인 그 정부와는 단절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기를 김어준 씨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분도 많고 통합의 국면에선 당연히 또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흐름들이라는 것이 신문적인 지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내재적으로 이런 의심을 갖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발목 잡을 때마다 이재명이어서 너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 비주류다. 그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스피커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한때는 최욱 씨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을 때, 뭐 해경군 김씨 뭐 이런 걸 나왔을 때, 그 두 사람 다 싫어했잖아요. 뭐 지금 와갖고 세탁하려 하지 말고 사실인데 뭘. 과거에. 예. 예. 다 파묘되면 어떡할 거라고 그래. 네,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뭐 전심 전력으로 도와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막상 정권 잡고 벌써 다음을 생각하지 않느냐,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사면 주장했거든요. 조국 대표 사면을. 저는 반대했어요. 음. 6월 달에 대통령 취임했는데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 그건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지율이 떨어진다.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상호 수석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대통령 결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서 이해한 행동들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김원준 씨가 바로 불러가지고 대통령 취임 3개월 됐는데 차기 얘기했단 말이죠. 조국 대표한테 차기 나가냐고. 네.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합당 문제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지금 이러는 거 보고 그래서 그러면 벌써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작가님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그동안 김용민 목사는 김어준 씨랑 각을 세웠지만 저는 계속 우회적으로 비판했지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 겁나서 그의 권력이 팬덤 권력이 겁나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제가 요 며칠 계속 하는 거는 좀 심하다. 도를 보인다. 넘었다. 예. 네. 그게 너무 연속적이니까. 아니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본인은 그게 아닐 거야. 근데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때쯤은 좀 비판을 좀 세게 해서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적 궁금증이기도 한데 원래 김어준 씨랑도 사적인 교분도 좀 있으세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뭐 만나고 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뭐 큰일 있을 때 아마 한 번씩 보고 하는 거죠 뭐. 아, 그런 상황이신 거고. 그 뭐- 내밀 소통하거나 이런 그런 건 사이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민주 진영에서 가장 큰 스피커 영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늘 리스펙하는 사이죠. 그렇죠. 우리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그러면 그 김어준 씨가 아까도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딴지가 될 만한 일들.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은 여론조사에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대통령 부재 시에 국무회의를 실제로 주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그런 일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럼 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막 비판했을까요?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때에 대한 그런 구원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가볍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김민석이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음. 그럼 다음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공천권을 칩니다. 총선에. 그럼 얘기 됐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솔직히 그러면 예. 뭐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씨가 뭐 어떤 우호적인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김민석이 공천 안 주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두루 다 친하기 때문에 솔직히 정청래 대표랑도 좋은 관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는 게 네. 김어준은 정청래를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예. 그에 대한 반장 의혹으로 김민석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몇 번 그런 거야.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음. 그러면 김민석을 견제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네. 것이고. 근데 또 이제 그 지금 송영길 대표가 또 밖에
나오게 됐고 실제로 무죄를 받고 확정이 됐잖아요. 그 송영길이라는 변수가 예를 들면 작가님 관찰하시기에는 그 8월 전당대회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될 수 있죠. 어떤 각도에서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전당대회 안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오선 의원에 당대표도 했었고 뭐 굳이 뭐라고 합니다만 서사가 생기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서사가 뭐냐? 일단 살아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왔고 개항은 본인 지역구예요. 본인 지역구고 송영길 대표 아내분이 그 지역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밥 갈고 열심히 한 거는 송영길보다 그 아내가 더 열심히 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죄 받자마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김남준이 갈 것 같아. 김남준이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연수로 간다. 네. 좀 많이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이제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에 대한 부채는 없어요. 근데 송영길에 대한 부채는 있습니다. 아, 이 죽는 이재명을 살려줬구나.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면서 그런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항 지역구를 버리고 어렵게 연수에 가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한호할 겁니다. 그럼 서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대표 욕심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 나간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정청래나 김민석이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송영길이 나 하겠어 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이제 설문조사 정도를 예비로 해봤는데 3자로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에요? 나와가지고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뭐 저희 방송에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를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전해드렸더니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눈빛을. 이게 그러니까 네. 공천권을 쥔 당대표라는 것은 꿈입니다.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재밌는 싸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되는 거고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면 명심은 누구한테 있냐? 이건 뭐 어떤 정권이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야 뭐 표현하지 않을 테고 이제 팔겠죠 다들. 각종 후보들이 명심은 나에게 있다. 명심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당원들이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 중에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양자 구도가 아니고 다변화된 면모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실은 윤석열을 상대로 거학을 놓고 싸울 때는 우리 그 진보 진영의 유튜브 안에서도 그 단일 대오라든가 일관된 목소리 원보이스가 잘 나갔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면서 시청자들 분화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분화의 흐름들을 우리 작가님들 느끼십니까? 당연히 느끼고요. 네. 이제 진영 내 진영 싸움이 벌어졌는데 뭐 짜증 나죠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모든 게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짜증 나는데 지금 뭐 반 이동영 세력, 뭐 소위 말하는 뭐 김어준 쪽에서는 이제 이동영 보고 갈라치기 한다 그러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검찰 개혁안 1차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김어준 씨 세력 등등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같은 놈은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한 거고. 반문을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갑자기 합당 끌고 왔잖아요. 합당하자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KTV 문제 있다고. 네. 없다고. 아니라고. 누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저는 계속 방어만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공격한 적이 없어. 계속 방어만 해야 돼. 방어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대체 누가 네. 갈라치기를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는 방어하는 저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중간에 최욱 씨가 있는데 합당 같은 경우에는 최욱 씨가 합당 편 쪽 확 들었으면 제가 그거 막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이쪽 오더라고.
내가 참 살면서 체육 눈치도 봐야 되고 힘듭니다. 삶이 힘들어.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모양새인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야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장돼 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응 논리가 가능한 건데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례를 들면 이현주 의원과 통합 반대했죠. 근데 최근에 파묘를 당했어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현주 의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의원이 그렇게 할 때 제가 제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 이- 상호작용, 또 작용 반작용. 이거는 내부의 싸움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세게 하면 세게 두드려 맞게 돼 있습니다. 세게 하니까는 세게 두드려 맞아서 파면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감정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감정으로 흘러버리면 세력과 세력이 붙는데 그렇게 이현주를 파묘하니까 이현주 지지 세력에서 이현주를 파묘한 거기에 대한 역공했죠 또. 역공하고 예. 그래서 또 뭐 파묘 나와. 예. 유시민 옛날에 김대중 욕한 거, 맞아, 예. 최욱 이재명 욕한 거, 뭐 이런 거 다 파묘하잖아요. 잘한다 파묘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럼요.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다 보고 아까 제가 종교의 영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성적 토론이 안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봉합도 어렵겠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외계인이 쳐들어와야 됩니다. 외계인 쳐도 윤석열 같은 외계인이 또 쳐들어와야 하고. 윤석열 출소 한번 하면 될까 보면 이런 상황이 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뉴이재명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떴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 이제 이론가 철학가를 자처하시던 함동균 교수 같은 분 작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논평이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동균 씨는 저렇게 모두 까기식으로 나가면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뭐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다 그냥 까는 식으로 나가면 이 바닥에 오래 못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혹시나 충고나 조언을 조금 더 깊이 해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진보 진영 사람들 위주로 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개개인 또 개별 사건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어쨌든 과거에는 뭐 잘한 일도 있고 또 박수 칠 만한 일도 있고 존경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다 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8월 15일 날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 근데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좀 영리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철학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철학적 사유, 철학적 사고의 바탕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진보적 아젠다를 맞는 만드는 말이네. 네. 거기에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다 까고 여기도 누구 까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에? 함동균 씨 부를 때 한 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까주세요. 다 누구 까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거든. 네. 거기 가서 다 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적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근데 여러 사람 이현주, 함동균 너무하는데 저 이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작가님이 더 아끼시겠지만은 저는 오창석 평론가의 발언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를 1도 모르겠거든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네. 이게 아까 진영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영 내 진영. 그러니까는 억가 정도로 까는 거예요. 까는 건데 네. 오창석 씨도 뭐 그동안 이 바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비난 여론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유시민 씨한테 전화하고 사과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뭐 개인적 사과는 뭐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밖으로 흘러나왔으니까 나왔죠. 네. 수습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했다. 근데 또 이해는 돼요. 그 사장 남천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야 이동영 TV 나 혼자 하니까 맞아요. 모든 걸 내가 네. 결정하고 뭐 아니면 문 닫으면 되지. 근데 거기는 같이 사업을 하기 세 명 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아니면 문 닫으면 되지가 안 돼요. 음. 같이 한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다시 이제 본인의 글이나 말을 곱씹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 합당제에 비판한 거. 아니 평론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있죠. 이현주를 왜 비판하지 않느냐? 당연히 안 할 수 있죠. 네. 본인이 판단하에서 예를 들면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 못 합니까 평론가가? 누가 봐도 지금 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걸 이제 하는 거고 더군다나 하나 더 붙여서는 이동영 작가랑 왜 이렇게 친하냐? 이런 얘기까지 붙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동영 묻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동영 묻은 사람 뭐 최진봉부터 시작해서 뭐 기추자 뭐 안 묻은 사람이 없어요. 박지훈 뭐 박진영 뭐 김민아 박영식 전부 다 이동영 묻. 뭐 조금만 이쪽 얘기하면 다 이동영 묻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도 저는 오창석 평론가가 근데 난 네. 이 편도 짜증 나는 게 네. 이거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찌릿거리면서
그 나보고 그렇게 했거든. 찜 묻었다고 저거. 아, 그런 비하 표현이구나. 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 맥락이나 표현의 양태라는 게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을 조롱하던 네. 것과 닮아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딴지를 하고 인연 끊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딴지는 옛날에 이재명 찍느니 남경필 찍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내가 두세 달 전에 예언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영 묻었다도 그거예요. 그 찜 묻었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직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딴지에서 저는 똥땡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던데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창석 전 평론가와 이동영 작가의 어떤 우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그 애정을 한껏 공개된 글로 썼잖아요. 예. 안 써도 될 걸 썼다고 그 생각합니다. 선거 때도 정말로 묵묵히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줬고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히 정을 보면서 정말 오창석 평론가 이동영 작가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오창석 씨도 평론하는 사람인데 저랑 평론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거의 맞아요. 우리가 따로 뭐 상향은 아니지만 늘 거의 해보면 맞는데, 예. 뭐 다를 때도 있죠. 뭐 예전에 뭐 김남국 어. 코인 이럴 때는 좀 달랐죠. 뭐 다를 때도 있긴 한데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또 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고 제가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놓칠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받아들이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창석 씨한테 뭐 물어볼 때도 있고 뭐 네. 그런 거죠. 그런 사이기 때문에 별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만일 부딪힌다 의견이 그래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럼 안 보면 돼요. 잔인한 이별을 안 하시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이제 주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작가님 뭐 전망이라는 게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전망보다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선전했으면 좋겠는 지역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영남 지역에서 작가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식의 액션 플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TK는 안 되고요. 네. 경북은 아예 안 되고 대구가 가능성이 있으려면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죠. 네. 대구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홍일학 의원이 빨리 준비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지는 않다. 그 만일 김부겸 총리가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홍일학 의원이 빨리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당도 설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경남 등등 문제는 안 되고 부산이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예. 근데 부산이 전재수 의원이 워낙 뭐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이재성 위원장이랑 경선을 좀 한다고는 했죠. 예, 한다고 본인도. 했으니까 예. 저 흥행이 좀 되게 또 잡음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3파전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나오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 그 북갑의 지역구를 비우게 되면 예. 네. 그러니까 북갑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주진우 지역구 주진우가 지금 그렇죠, 부산시장 그렇죠. 나간다고 해운대. 하니까 예. 그럼 거기도 비잖아요. 네. 거기 나오느냐 뭐 그런 게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만일 국민의힘에서 우리 후보 안 낼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주면은 민주당 입장은 땡큐죠. 어디든 나와주면.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 같은 데는 좀 약간 그 스타성 있는 정치인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한번 하긴 했는데 최근에도. 아니, 송영길을 왜 자꾸 사지로 몰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식의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뭔가 좀 이렇게 더 큰 희생, 지금은 없어요. 값진 보람. 지금은 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민주당 인사들한테 약간 실망한 거는 뭐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한 번 출마하고 이사 간다. 예. 그거죠. 그게 크죠. 예.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등 떠밀려 나왔으니까. 그것도 뭐 네.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계속 있습니까? 그걸 또 바라는 것도 사실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할 땐 대구에 가서 정치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연고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안 보인다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연고는 뭐 추미애 의원 정도일 텐데 그렇죠. 추미애 의원은 뭐 경기도지사로 나간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출사표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하고의 그런 그 연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선거 그다음에 뭐 선거 이번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또 전당대회 이후에는 합당이 다시 한번 이야기 될 거니까 연대는 필요한데 연대의 조건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연대의 첫 번째 그렇죠. 조건이에요. 네. 그게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지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그런 구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하실 다만 것이다. 네.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또 예. 그 반발을 지도부가 무마시킬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낸 게 그러면 조국 대표 부산으로 가라. 차라리 어려운 싸움으로 가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낸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지지자들이 난리치기는 조금 아니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군산을 달라, 이거는 네. 평택을 달라, 아주 안산을 이제, 달라. 네. 어렵잖아. 누가 지금 우리 앵커가 봐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당에서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또 기존 후보들이. 반 쪼개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잡음 없이 하려면 부산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동훈 씨가 그런 선택 못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대표는 그런 선택할 수 있을까?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크죠 또. 예. 그런데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이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당장 오늘만 사는 길, 내일은 죽는 길 같지만 10년 뒤에는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다. 딱 한 가지만 그 김용전 부원장 네. 사실은 출마지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억울하다는 당연히 본인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선이 서로 되더라도 차후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당에 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출마 여부 신중하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 난 일이에요. 아 그래요? 결정이 났다는 거는 출마합니다. 출마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못 돌립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출마 지도 작가님은 대충 어딘지 네. 알고 계시는 건데 말은 못 하는 네. 거죠 지금. 네. 아 수도권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만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그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진영의 오랜 애정을 가지고 평론을 하시고 많은 분들 양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작금의 상황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끝으로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뭐 문자 텔레 많이 받았는데 다들 걱정하는 내용들이죠. 뭐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김부겸 총리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진영의 큰 어른이잖아요. 네. 그 어른도 저 붙잡고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당이. 아이고, 네. 너무 이제 반으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도 아마 고심이 있을 테고. 근데 저는 결국은 순리대로 간다고 봅니다. 순리대로 가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이. 아 오히려 네. 떨어지면 또 안 봐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예. 보지 마세요. 아직 예. 선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멀리 하시라. 원래 정치도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이렇게.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더 안 되게 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좀 이미 많이 벌어놔서 안 봐도 괜찮아. 아 비축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겨울잠 자도 되는데 저희는 이게 동면 불가한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저는 한 3년 뭐 겨울잠 자도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토이투팔판에서는 이동영 작가님과 함께 최근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